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TV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최근 S&P 500 지수가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글로벌 강세장에 진입했다라는 신호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요. 불안한 기술적 반등이다 혹은 섣부른 낙관론이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가야 할지, 주도할 섹터는 어디일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최성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벌써 6월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럼 6월 이번 시장 어떻게 좀 보시는지 한마디로 좀 말씀해 주세요. 6월에 좀 중간을 딱 지나가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뭐 날씨도 변덕스러운데 주식시장도 아주 변덕스러운 그러니까요. 날씨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보실 때 지금은 그동안의 상반기가 전략 후강을 사실은 올해 예상을 했었다면 네. 지금 보게 되면 전략이 아니라 전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후강이 또 이어질지 아니면 후약으로 갈지 굉장히 좀 중요한 또 변수가 있고 또 이제 7월 되면 또 8월 되면 휴가 시즌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이 서머 랠리가 과연 올지 안 올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먼저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세린 메이라는 격언이 틀렸다라고 봐야겠죠. 이번엔 사실 보면 미국 증시에서 S&P 500 지수가 저점과 비교했을 때 20% 이상 오르게 되면서 강세장에 진입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폭풍 전야다, 지금 하락하기 전에 랠리를 펼친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렇다면 이 시점에서 부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의 보면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네. 고용률 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음에도 시장이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코로나19 시대 그 풀었던 유동성, 시장의 유동성이 아직까지 시장에 좀 풍부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주식 시장에 대한 그런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금리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네. 나타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사실은 계속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뭐 CPI나 이런 부분들이 지수 수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영향력이 약화될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6월에 잠깐 쉬었다가 네. 스킵이란 표현을 이제 많이 요즘 쓰더라고요. 쓰죠. 네. 건너뛰고 7월에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도 사실 또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분위기는 견조한 경제의 어떤 그런 지표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보다는 상당히 투자 심리가 좀 안정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간밤에 CPI가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 이번 FOMC 회의에서 통화 정책의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번에는 동결 쪽에 아무래도 무게가 네. 많이 있는 것 같고 7월 달 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도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인플레이션 영향력이 이제 꺾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경기 침체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되면 이제 또 금리 인하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사실 금리 인하로 간다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시장이 견조하게 유지가 되면서 금리도 사실은 어디가 적정선에 그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미국에서도 적정 환율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야기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율에 따른 그런 3%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도 하반기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가늠자가 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적정 금리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하반기가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좀 살펴볼게요. 오늘은 우리 지수 쉬어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2,600선 위에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런 만큼 증권가에서도 코스피 밴드를 좀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 이런 상황 속이지만 증시의 불확실성은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증시의 향방을 좌우할 주요 요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날씨만큼이나 네.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이번 주가 조금은 좀 경계를 하는 그런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오늘 보였던 것들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대표 주자인 에코프로 오늘 세 번째 전고점에 대한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고점을 만들면서 지금 오늘 빠졌는데요. 네. 그 이유가 상당히 그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기업을 미국에서 양극재 기업에 대한 그 공장에 대한 부분을 허가 비슷하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동안에 게임에 우리가 이제 보통 고스톱을 친다면 네 명이 치는데 한 명은 광을 팔고 네. 또 그 한 명은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을 알고 근데 누군가 판 사람이 바뀌고 이게 또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흐름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그런 낙관적인 전망, 글로벌 시장에서 나라 각국이 이런 전기차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부분들 당연히 시장에서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룰이라고 하는 그 룰이 바뀌고 변하면 네. 또 그리고 그 안에 경쟁자 플레이어가 또 바뀌고 새로 또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시장의 판을 또 바꾸게 될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에서 약간의 흐름은 그동안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중 분쟁에 상당히 부딪혔던 부분들이 약간의 거기서 지금 판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 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에서 주도하고 있던 회사들이 약간은 거기서 약간 새로운 플레이어나 룰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계감이 오늘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 마감하고 외국인들 특히 오늘 매도가 좀 많았던 거 그렇죠.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감. 그래서 지금 약간은 시장이 이번 6월 지금 중순 지나가면서 그런 경계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시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사실은 그 환율이 되게 민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좀 주목할 포인트 중에 이제 환율인데 환율이 1,400원대에서 1,200원 간다고 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수익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달러로 바꿔갈 때 그렇죠. 1,200원으로 바꿔가는 거잖아요. 들어올 땐 1,400원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원화가 강세로 가면 좋은데 지금 증권사들 전망이 연말에 한 평균 환율이 1,250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해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1,300원대에서 이제 내려오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수급 쪽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반기 보아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금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여기서 멈추고 거기서 인하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도 금리가 지금 3.5%인데 기준금리가 기업들 입장에서 돈이 많은 기업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유동성이 있는 기업들은 근데 자금이 필요한 회사들 그 돈을 조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상장회사는 증자라든지 CB를 발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자금을 좀 조달하고 있는데 네. 비상장단의 회사들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비상장 기업을 좀 만나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금리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내에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룰이 조금 바뀌기도 했고요. 환율적인 측면도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에 금리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미국 시장을 넘어가서 보면요. 연초부터 기술주들이 랠리를 펼쳤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들이 랠리를 펼친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32년 만에 지금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가장 큰 격차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1971년에 출범 이후에 지난 5월 16일이었죠. 그때까지 17%가 넘는 상승률이 연초부터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산업이 변해서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한 산업이 좀 편중됐다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은 유동성에 대한 부분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그런 부분이 뭐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그런 시대적인 변화, 네. 그러니까 뭐 전기차라든지 뭐 아니면 AI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지 네. 이제 앞으로 뭐 로봇이라든지 뭐 우주항공 등등 올해 가장 뜨거웠던 뭐 상반기 얘기 중에 하나가 작년에는 뭐 태조 이방원이었지만 그렇죠. 네. 올해는 에로베우라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AI, 로봇, 배터리, 우주항공, 그렇죠. 방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약간은 시대가 변하는 흐름,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흐름이었고, 특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다가 지금 많이 또 올라왔어요. 250불 네, 정도 맞아요. 지금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는 뭐 당연히 뭐 AI 뭐 이야기 나오고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는 그 미국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국내 그 뭐 큰 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투자자분들이 많이 요즘에 찾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그 개별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죠. 테슬라, 뭐 엔비디아 할 수도 있지만, 애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본인이 그 기업들이 사실 분석을 해야 되고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도 네. 사실은 봐야 되는데, 외국계 그런 보고서를 보기도 찾기도 어렵죠. 네. 어렵고, 국내 보고서는 사실은 뭐 구하기 쉬운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ETF를 오히려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왜냐하면 그 산업에 속해 있는 뭐 2차 전지든 아니면 AI든 뭐 예를 들면 헬스케어든 이렇게 거기에 내가 그 ETF에 투자함으로써 거기 뭐 그 중에 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그런 효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 네. 그러니까 금리와 미국 국채는 이제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오는 사이에 미국 국채 가격은 또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대로 움직였었는데, 근데 이제 향후에 금리가 여기서 멈추고 이제 다시 또 밑으로 인하가 되는 흐름을 나온다면 당연히 국채 가격은 다시 또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반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해외 쪽에 투자하실 때 뭐 종목들 개별 종목도 하지만 ETF도 하고, 그리고 미국 국채에 대해서 네. 조금씩 이렇게 사 모으시는 게 최근에 제가 여의도에서 이렇게 보는 하나의 또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유동성도 영향을 미쳤고 시대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상품을 보실 때는 ETF도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금리에 따라서 또 국고채가 달라지는 만큼 국고채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뭐 태조 이방원 말씀해 주셨고 뭐 에로베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최근 증시를 돌아보면 그래도 증시를 달궜던 건 2차 전지 섹터와 로봇에 관련한 또 AI 관련 주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2차 전지 흐름을 살펴보면 약간 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 저희가 조정을 거치는 과정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2차 전지는 전기차와 사실은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그 가지고 다니는 모든 뭐 스마트폰도 있고 뭐 충전해서 쓰는 모든 그런 네. 기기에는 다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2차 전지의 그런 사실은 전기차에 대한 Q의 증가가 뭐 약간 또 정책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뭐 유럽 시장은 몇 년도에 몇 %까지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Q가 증가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거든요. 방향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동안에 투자 전략을 세웠고 거기에 맞춰서 뭐 계속 뭐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상반기에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려야 될 건 그 사이에 앞으로가 문제인데, 그 말씀 이제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플레이어가 늘어나는 거, 그 시장의 룰이 바뀌는 거, 네. 그러니까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플레이어가 또
다시 늘어나는 우리가 뭐 피자 왔는데 피자가 이제 보통 이렇게 뭐 조각이 돼서 오잖아요. 네. 근데 인원이 많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더 작게 잘라야 해서 더 먹어야죠. 작게 해야 네,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폭이 자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급성장하면 모르겠지만 플레이어가 계속 또 그만큼 더 늘어나면 네. 먹거리가 있는 시장에는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은 뭐 현재 플레이어가 뭐 5명이에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태에서 그리고 정책이 변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은 뭐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과 연관되는 부분들 그리고 결국에 중요한 거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자동차 판매 대수 보면 Q가 보이잖아요. 네. 이번 달에 얼마 팔렸고 지난달에 얼마 팔렸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이나 이제 AI 같은 경우는 사실 로봇은 우리 생활에 지금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서빙 로봇은 너무 네. 흔하게 보시죠. 은근히도 음식점에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인건비에 대한 절약도 있고 그리고 로봇이 많이 서빙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물류 로봇 쪽인데요. 지금 뭐 가면 이런 그 물류 옛날에 그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이제 로봇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AI하고도 접목이 되어 있지만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로봇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로봇 현장에 산업 현장에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적용되는 회사들. 그래서 삼성이 사실은 로봇 쪽에 투자를 하는 부분들도 향후에 그런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뭐 가정에서도 로봇에 대한 침투율이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AI는 올해 챗봇이 아마 아주 네. 힘들었죠. 그래서 뭐 사실은 저희 부모님 세대나 뭐 이렇게 챗봇을 안 쓰시는 분들은 계속 안 쓸 수 있지만 젊은 친구들은 이제 챗봇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챗봇의 AI도 올해 챗봇이 좀 화두를 던져준 것 같아요. 부장님 써보셨어요? 저도 이제 네. 궁금해서 한 번씩 이제 이렇게 가서 네. 물어보거든요. 이게 물어보면 답변이 줄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네. 빠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정보를 저는 어떻게 조합해서 이게 나오나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딥 러닝이고 사실은 예전에 그 이세돌 알파고 바둑할 때부터 뭔가 시장에서 이제 AI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챗 GPT가 나오면서 AI에 대한 이제 진짜 이 시장이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앞으로 열 신산업 아까 네.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2차 전지주와 로봇 그리고 AI 산업에 대해서 다 각각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2차 전지주 하면 그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에코프로 그룹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았다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이런 상승 랠리를 앞으로도 재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부장님께서 보실까요? 이제 에코프로는 그러니까 상당히 시장에서 올해 갑론을박 네. 그러니까 워낙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도 더 올라가고 무섭게 오르더라고요. 더 진짜.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뭐 최근 들어서는 이런 고점을 좀 모양새가 뭐 오늘 모양이 특히 약간은 그 미국발 좀 악재 비슷하게 나오면서 있었죠. 약간 좀 네. 빠졌는데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사실은 에코프로를 보면서 이게 MSCI라고 그래서 네. 이게 거기에 이제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는지 여부 왜냐하면 워낙 시총이 커져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또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네. 에코프로 그룹에 한 1조 3천억 정도 이렇게 또 계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게 들어온다면 중요한 건 공매도가 한 1조 원 정도 쌓여 있다면 이게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매도 오늘은 공매도 하셨던 투자자분들 주가 빠짐으로써 네. 이익이 생기는 구간이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주가가 빠져야 이익이니까. 근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공매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주식을 팔아놓고 올라가는 거가 마음이 제일 그러세요? 아니면
샀는데 빠지는 거 둘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이 불편하세요? 저는 솔직히 팔면 보지 않거든요, 부장님. 팔면 안 보세요? 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팔면 올라갈 때 네. 제일 불편하거든요.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네. 사서 빠졌을 때는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더 사거나 맞아요. 뭐 그냥 물타기도 열심히 하고 버티면 되는 거니까. 보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내가 팔았는데 올라갈 때 그 쓰라림은 너무 배 아프죠. 네, 그런 게 좀 큰데 지금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는 특히 팔아놨는데 빠져야 무조건 빠지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라갈 때 그 고통은 그래서 또 두 배 이상이라는 표현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MSCI 지수의 편입 여부에 따라서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들어오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에코프로 양극재 쪽이 이제 빠졌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시장의 판이 약간의 좀 모양이 바뀐 네. 게임의 룰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변화가 오늘 온 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는 MSCI 지수의 편입 여부 한번 살펴보시고 외국인의 수급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좀 판의 룰이 바뀐 날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래도 2차 전지주들 사실 살펴보면요. 안 갈까 싶었는데 다시 또 가고 이런 게 좀 반복이 되더라고요. 재충전을 가지고 또 반등을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매수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등 이쪽에 관련된 그런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양산 능력도 필요합니다. 네. 기술만 가지고 있고 양산을 해본 경험이 없다면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사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 회사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회사랑 군데랑 하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 메이커들하고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여기랑 의리를 지켜야 돼 이럴 필요가 없는 네. 거라고 본다면 그래서 그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 그리고 복수의 글로벌 파트너타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양산 능력이 있고 현재도 하고 있지만 캐파를 계속 늘리는 회사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계속해서 캐파를 늘린다는 건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오더가 주문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못 맞춘다면 당연히 파트너십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이런 소재 쪽으로 본다면 음극재 쪽에서 이녹스 같은 회사들 네. 그리고 거기 이녹스에 관련된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WCP 같은 경우는 분리막 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 분리막 하는 회사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을 또 한다고 하거든요. 네. 소재를.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오늘 또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올랐어요. 맞아요. 그 이유도 리튬에 대한 그런 아르헨티나 그 염소에 대한 이미 2018년에 했던 부분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어떤 그런 나만의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그걸 보고 주가가 좀 흔들리더라도 계속 네. 우상향으로 가는 흐름으로 접근을 하는데 아마 올해 상반기 가장 아마 투자자분들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어떤 이런 2차 전지부터 해서 에로베우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꿈쩍도 안 하는 내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생각해 본다면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이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을 해 본다면 백화점에 가서 결국에는 다양한 그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이 선택지가 많잖아요. 많잖아요. 네. 근데 좀 이렇게 인기 많은 것들은 사실 에스컬레이터 올라오는 딱 정면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저쪽에 소외되어 있는 내가 소외되어 있는 쪽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다고 본다면 하반기에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은지 네. 아니면 정말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이게 주식시장은 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행에 되게 민감한 시장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을 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반기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주식시장의 유행에 가장 민감한 곳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를 보실 때는요. 글로벌 양산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양산 능력까지 체크를 해보시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인지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번에 AI 섹터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AI 섹터 역시 계속해서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지금 설립한 지 30년 만에 시총 1조 달러의 진입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챗 GPT 얘기 나오면서 네. 얘기 나왔던 게 이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쪽에 이제 이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관련된 회사들, 그래서 한미 반도체, 파크 시스템스, 이오테크닉스, 뭐 대덕전자 등 이런 회사들이 이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로 주목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회사들의 흐름을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좀 핫했던 게 AI 헬스케어입니다. 그렇죠. 루닛하고 이제 뭐 JLK 뭐 이런 네. 회사들인데, 루닛이 올해 한 400% 올랐나요? 루니콘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죠. 예, 예. 루니콘, 예, 맞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저도 이제 이렇게 회사를 이제 가서 미팅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루닛도 이제 강남 쪽에 회사가 있어서 이제 몇 번 가서 미팅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AI가 정말 이제 챗 GPT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거에 답을 주고 이런 거 떠나서 환자의 어떤 진단의 정확성과 뭐 신속성 이런 걸 높여준다면 환자도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의사도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의사가 시간적으로 세이브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자 뭐 한 두세 명 봐야 될 걸 여섯 일곱 명으로 늘 수 있는, 예를 네. 들면 그렇죠. 그래서 AI가 그런 보조 수단으로 진단을 정확하게 해준다면 사실은 그 환자 입장에서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고, 특히 정부에서도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 의료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고령화되고 있고 특히 또 100세 시대.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고령화와 또 그리고 이런 그 재정, 의료 재정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AI는 향후에 물론 지금 그 최근에 나온 게 비대면 해가지고 의료가 6월달에 시범 시행이 되면서 네. 좀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병원에 의사 만나면 10,000원인데 제가 이렇게 가서 화면으로 하면 네. 13,000원, 어. 30%가 더 비싼 거죠. 네. 좀 근데 앞으로 많이 이제 뭐 보완도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쪽 시장은 뭐 AI 헬스케어는 뭐 계속 커지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AI 보안입니다. 네. 최근에 좀 뉴스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 돌려차기 뭐 해가지고 그런 거 그렇죠. 예. 사회적으로 굉장히 네.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그 CCTV가 그걸 찍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상신호를 그냥 찍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관제센터에 네. 비상이 오면 즉각적으로 이제 알람도 울려주고, 이상이 있다,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뭐 특히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이제 되게 딱 그 안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그런 공간에 있을 때도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요즘엔 그렇죠. 특히. 예. 그래서 그런 그 AI 그 카메라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좀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회사로 아이디스랑 포커스 HNS 같은 회사들을 네.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 쪽 특히 그냥 이제 찍는 게 아니라 알려줄 수도 있는. 알려줄 수 있는, 그게 또 산업 현장에도 계속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안 나게끔, 왜냐하면 카메라가 다 있다면 사실은 어떤 사고가 발생할 것 같으면 미리 알려주면 되거든요. 네.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예, 낮아지거든요. 예, 그런 걸 그런 산업 현장에 요소에 배치를 해준다면,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얼마 전에 타이어 화재 났었잖아요. 네. 공장에서 사실 그 연기가 나고 하는 걸 찍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온도가 분명 올라갈 테고.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걸 카메라가 찍고 있다면 바로 보내는 거죠. 연기부터 뭐 그런, 그러니까 냄새.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가 그냥 보는 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AI는 이제 네.
냄새부터 어. 이제 소리 네. 이런 이게 다양한 쪽으로 발전을 할 수 네.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AI 시장 지금 들어보니까 뭐 AI 헬스케어 쪽도 그렇고 보안 쪽도 그렇고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그런데 뭐 따라붙는 숙명이겠죠. 뭐 피로도가 높다, 과열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금 한 시장 조사 업체에서는 살펴보면 AI 생성형 AI 시장이 2022년부터 2030년까지는 연평균 24% 넘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AI는 사실은 뭐 미국 뭐 챗 GPT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네이버도 있고 뭐 그렇죠. 카카오도 다 개발하고 있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국내향만으로 해서는 시장이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 할 수 있는 회사들을 만나시면 좋아요. 그래서 로닉 같은 회사가 AI 진단을 지금 글로벌 뭐 G 헬스케어부터 해가지고 글로벌 빅 헬스케어 기업과 손을 잡고 파트너십을 하고 그 병원에 전 세계 병원에 하고 있거든요. 그 서비스를.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나 혼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국한되는 기술력이나 제품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인정해서 물론 나 혼자 나갈 수도 있지만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네. 왜냐하면 그들의 유통망이라든지 그들의 영업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서 지금 말씀드렸던 루닛이나 뭐 JL테크 같은 회사들 뭐 AI 헬스케어로는 충분히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 AI 보안 쪽에서 아이디스나 포커스 HNS 같은 회사도 글로벌 파트너십 향후에 많이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특히 AI 보안은 그동안에 그 중국산을 많이 썼어요. 네. 근데 지금 미중 분쟁으로 이거 보안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한국 기업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계속 좀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파트너십과 관련된 기업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시장을 또 바라보며 뭐 반도체도 그렇고요.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AI 쪽도 그렇고 섹터 간의 주도주가 어디일지 굉장히 눈을 돌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모두 또 뭐 회복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분석도 있고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장님께서는 하반기에 어떤 섹터가 좀 주도할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하반기에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뭐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올해 좀 감사한 뉴스 나온 이후로 네. 좀 괜찮았잖아요. 뭐 삼성전자 특히 뭐 SK 하이닉스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 역시 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하지만 여전히 전방 산업은 수요가 부족합니다.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그렇죠. 전방 산업이라 한다면 스마트폰이라든지 PC, 서버, 이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들어가는 의존도가 높은 그런 분야라고 한다면 이쪽이 수요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약세인데 이제 그 애플, 뭐 샤오미, 삼성 뭐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는 다 똑같습니다. 지금 네. 전체적으로 있는데 뭐 하나 이제 연간 글로벌 그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뭐 한 15억 대 정도에서 지금 한 11억, 12억 대 정도 내려왔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이 보통 2년 정도 썼다면 이제 좀 더 오래 쓰거든요. 혹시 스마트폰 지금 쓰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전 지금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네, 부장님. 맞습니다. 부장님 예. 얼마나 쓰셨어요? 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교체주의가 2년 정도 됐다면 뭐 10 나오면 그다음에 뭐 12, 뭐 12,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2년 정도 격차를 뒀다면 이제는 약간 3년 약간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그래도 좀 멀쩡하더라고요. 휴대폰이. 맞습니다. 네. 옛날에는 뭐 배터리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저장 공간에 대한 네.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배터리 갈아 쓰기도 하고 뭐 등등 해서 예전보다는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최근에 나오는 게 하나가 이제
폴디드 줌 해가지고 그렇죠. 삼성에서 이제 스마트폰 나온 거 보면 S23 같은 경우 이렇게 달을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그 카메라 쪽에 대한 부분들 좀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쪽을 좀 관련된 기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역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지금 네.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지금 뭐 폴란드 얘기도 계속 나오기도 하는데 우주항공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봐야 될 섹터 쪽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뭐 하반기에도 뭐 계속 시장에서 어떤 노이즈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처럼 노이즈가 나왔잖아요.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는 중국을 그러니까 제외하면 사실 글로벌 1위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자체 내에서 소화되는 거를 생각하고 좀 뺀다면 글로벌 네. 1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향후에 뭐 계속 공장도 짓고 지금 계속 지금은 투자 단계라고 본다면 이게 이제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 그리고 2차 전지 뭐 반도체 그리고 또 OLED도 좀 봐야 되는데요. OLED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지금 OLED에 대한 채택이 증가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애플에서 뭐 태블릿 PC라든지 그리고 뭐 노트북이라든지 네. 대형 OLED TV에 대한 수요에 대한 증가에 대한 그리고 부분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 최근에 장기 발주를 꽤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OLED 시장도 꽤 오래 쉬었었는데 올해 좀 하반기부터 뭐 상반기에 좀 이미 좀 발주 같은 게 나오면서 좀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들 그래서 IT에는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봐서는 뭐 IT 안에서는 2차 전지 반도체 OLED가 약간 순환하는 부분들이 네.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스마트폰에서 약간 이제 카메라 쪽에 대한 부분들 이쪽에 좀 뭐 IT 쪽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도할 섹터가 좀 IT 쪽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도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로 상승할 모멘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뭐 스마트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스마트폰에서 사실은 애플이 이제 애플 15가 이번에 나오잖아요. 핑크색 나오더라고요. 핑크색. 네. 혹시 바꾸실 계획 지금 있으신가요? 핑크색 보고 약간 마음이 동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셨으니까. 네. 지금 저도 이제 집에 학생들을 보니까 특히 여학생들은 애플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뭔가 사진이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네.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애플이 이제 신제품이 나오는데 이제 그 말씀드렸던 폴디드 줌이 이제 채택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그 회사들이 이제 뭐 자화전자라든지 그리고 BH 뭐 그리고 이런 회사들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 애플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삼성이나 뭐 샤오미나 전체적으로 다 스마트폰 시장이 좀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Q에 대한 증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게 Q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에는 이런 기업 아래쪽에 공급하고 있는 뭐 관련된 기업들 뭐 자화전자라든지 뭐 BH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애플 쪽에 관련된 기업들 좀 보시면 좋겠고 반도체에서는 특히 이제 뭐 앞서 잠깐 AI 관련된 회사들 잠깐 뭐 파크 시스템즈 등등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하나 재밌는 게 미중 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미국산 제품의 장비를 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는 회사가 넥스틴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넥스틴은 이제 검사 장비 회사인데 지금 글로벌에 지금 보니까 몇 개 없어요. 네. 넥스틴하고 뭐 미국 회사, 뭐 일본 회사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검사 장비가 필요한데 그렇죠. 미중 분쟁이다 보니까 공급이 원활치 않으니 넥스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IT 이런 검사 장비 회사인데 지난 1분기 보니까 OP 마진이 45%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비를 파는 회사가 마진이 45%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중국의
고가에 팔아도 그쪽에서는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그런 그 관계라고 본다면 그래서 넥스티는 그런 미중 분쟁 속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헬스케어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헬스케어가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아마 그 아까 제가 약간 그 말씀드릴 때 상반기에 뭐 2차 전지 올라가고 뭐 배터리 뭐 2차 올라가고 막 다 올라갈 때 밑에서 하나도 못 올랐던 게 아마 네. 제약바이오 기업들일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시장에서 소외를 한참 받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 헬스케어도 조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좀 아까 에스컬레이터 올라갈 때 네. 바로 앞은 아니더라도 그 네. 주변에 나올 수 살짝 있는 보일 수 있는 이제 위치까지. 예, 맞습니다.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의 좀 저는 시기가 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첫 번째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팬데믹 때 이후에 2020년 10월, 12월 고점 대비해서 형성하고 나서 지금 현재 40%가 빠졌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계속 뭐 바닥에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사람들은 여기서 뭐 지하로 한번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네. 있겠지만 주가들을 보니까요. 셀트리온 한 60% 빠졌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22% 빠졌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대부분 바이오 업체들이 상당히 그런 뭐 아무래도 수출이 대부분인 회사들이 많은데 네.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빠졌다 이게 보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약간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제약바이오는 가치 주기도 하면서 성장 주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한 종료에 대한 네. 부분들 여기에는 금리 그렇게 올라오면서 요 가치 준대 아니면 성장주 취급 당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금리와 민감한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는 이제 종료가 된다는 가능성. 두 번째는 워낙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도 많이 쌓였다. 네. 예, 물론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평가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적자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 앞으로 이런 회사들이 그 사이에 임상 1상을 진행을 완료했고 임상 2상까지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나름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계속 회사들은 자기네 그 연구개발 R&D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성과가 이제 나올 시기가 저는 올해 하반기 내년 계속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입장에서 그런 게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부분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으로는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은 개선되는 분위기 옛날보다는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업들 최근에 흐름 보면 뭐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여전히 변동성이 큰 게 제약바이오기도 한데 맞아요. 조금은 개선되는 흐름이 좀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이제 3사가 네. 셀트리온 3사가 합병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그 동안에 이제 이게 뭐 일감을 몰아주고 회계 이슈에 대한 그런 네. 투명성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3사가 이제 합병하는 부분들 첫 번째, 두 번째가 셀트리온 10월달에 램시마 SC가 미국의 FDA 승인이 이제 나는지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연말 되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종목들을 한번 짚어주셨는데 애플 관련주도 살펴보시고 넥스틴 살펴보셔도 좋겠고요. 또 쉬어갔던 제약 바이오 섹터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이제 부장님께 여쭤볼 게 하반기에 증시의 방향성 또 투자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저는 이제 현업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네. 투자자분들하고 많이 이제 보면 지금 시장은 약간은 지수는 약간은 이제 멈춰 있는 상태고 개별 종목들이 워낙 활발하거든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수만 올라가고 내게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수는 멈춰 있지만 개별 종목은 움직이는 게 더 투자하기는 좋은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는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런 그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셔닝 그러니까
금리라든지 환율에 따른 또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올해 뭐 외국인들 13조 원 이상 매수했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셔닝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하반기 증권사들 좀 전망하는 게 뭐 2,780 뭐 높게 보는 곳은 3,000까지도 맞아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상저하고였었는데 네. 상고하고로 네. 갈 수 있는 또 흐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은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하반기 증시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는데 상고하고로 마무리될 것으로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밴드 상단을 3천까지도 제시한 증권사가 있는 만큼 이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월간 서울경제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최성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간 서울경제TV 통해서 여러분들도 증시의 방향성 찾아보시고 수익 전략도 가득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